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도 함께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위기 대응을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제가 방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아직 좀 입에 붙지 않을 정도로 좀 생소한 이름이긴 합니다. 아직은 좀 낯선 지역민분들께는 좀 낯선 기관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 이 혁신 플랫폼 이 기구에 대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좀 어렵죠.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총괄 운영 센터장 박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21자입니다. 제 집사람도 좀 잘 못 불러요. 예,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그리고 교육부가 함께 투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부가 400억,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100억, 전라남도가 100억, 그래서 600억에서 5년간 3천억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바로 산학 관계를 보면은 우리 지역 기업과 그리고 이제 대학이 광주의 7개 대학, 전남의 8개 대학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의 요체를 보면은 우리 대학 교육 혁신 분야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형 운송기기,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인 바이오, 반도체, AI 관광 이런 쪽에 저희 연구과제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네,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 정부 예산과 또 우리 지자체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지역의 지역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기관이었는데요. 5년 동안에 이제 지난 운영 과정을 통해서 일정한 성과를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뭐 교육부, 그다음 광주시 전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일자리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육기관들도 참여할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업체들도 있을 것인데 어떤 기관들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 그리고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전남대를 비롯한 광주의 7개 대학, 목포대 순천대를 비롯한 전남의 8개 대학이 참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교육청, 전남교육청,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에서는 우리 한국전력, 그리고 이제 현대사무중공업. 그래서 혁신기관이 321개가 참여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네. 자, 이 광주 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설립의 이제 취지를 그러니까 일자리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취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이 설립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수도권으로 이렇게 일자리 찾아 나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다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향을 등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역에 정주하며 살 것인가 이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 대학의 교수들이 개발한 기술 가지고 기업에 접목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취업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인력 양성해 가지고 공급해 주는 이런 차원의 사업이 이제 근간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정주하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겪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2025학년 입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또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가 됐고 또 새학기가 곧 다가올 텐데요. 급격한 학령 인구 문제가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수도권부터 이 대학 정원이 차다 보니까 또 지역 인재들의 수도권 설립을 막을 수 없다 보니까 지방 대학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교수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실에 대한 것들도 이런 변화의 과정들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참 암담한 현실을 볼 때 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런 고민을 내내 해왔습니다. 제가 80년대부터서 강단에 서가지고 우리 지역 인재를 갖다 양성하고 또 이제 배출해 왔는데 사실 가면 갈수록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 서인경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서울, 인천, 경기권에 그런 그 비대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일자리가 거기서 만들어지고 또 경제 활동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일자리 찾아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을 걸머쥐고 나가야 할 우리 고향의 인재들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축겨들고 하는 과정에서 야,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광주남비 새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사실 일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 인재 양성 또 지역 정착을 위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쭉 진행해 오셨는데 이제 이것도 이것저것 뭐 다양하게 아무거나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분명하게 타겟을 잡아서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구상들을 펼쳐 오셨습니다. 에너지 신산업 또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 이 두 가지 분야가 지금 핵심 분야로 지정이 돼서 지원 사업이 꾸준히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산업 분야를 특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어느 분야를 주력 산업을 할 것인가. 그 당시 연구진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미래가 유망한 사업, 우리 광주 전남의 기업 환경에 적합한 그런 산업 쪽에 특화된 그 영역을 갖자. 그래서 고민한 결과가 미래형 운송기기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신산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그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우리 그 빛가람 공동 혁신 도시에 글로벌 기업 한전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국전력이. 그래서 한국전력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인근에 에너지밸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에너지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 분야를 신산업 분야를 하나 축겨들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 운송기기는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생산 공장에 둘인 곳이 광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형 모빌리티를 갖다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는 게 또 우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대불산단 쪽에는 그리고 우리 선박 쪽이 친환경 선박을 만드는 그런 여건이 돼 있어서 이걸 하나의 미래형 운송기기를 특화된 영역으로 갖자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두 가지 산업을 핵심 분야로 해서 꾸준히 5년 동안 지금 지역 혁신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좀 이제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좀 기억에 나시고 지난 5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참 우리 광주 전남은 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그랬지만 저희 그동안에 5년이 흘러오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또 기꺼이 또 함께 해줬던 기업인들 그리고 또 이런 든든한 후원을 해줬던 양지자체 광주와 전남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결과로 이런 바람직한 성과를 나름대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또 대세충, 대전, 세종, 충남 지역보다도 우리가 산업 기반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종합평가에서 동등한 그런 성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이런 쪽에 우리 고생했던 직원들이 전력 투구했고 그야말로 절치부심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좀 많은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던 이런 지역 혁신 산업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산업 환경 속에서도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성과를 이뤄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수 사례들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예, 예. 개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례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하고 이제 미래 운송기기. 그래서 에너지 신산업 쪽에서는 그 나주 봉황에 가면 대실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또 아주 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자립기관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 거주하는 농민들은 그 농기구까지 완전히 그런 거기서 얻은 전력 가지고 해결할 정도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운송기기 분야는 제가 지난해 6월에 그리스 아테네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은 목포대학에서 개발한 친환경 선박 제조 기술을 대한조선에 이제 기술 이전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제조한 친환경 선박이 아테네에서 열린 세계 선박 박람회, 조선 박람회 여기에 출품해가지고 그 그리스 선박 회사에서 세 척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3,6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자, 분야별로 굉장히 눈에 띄고 좀 눈에 띄는 성과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지역 혁신 산업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청년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 말 그대로 이제 지역 정주율을 높이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될 만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이건 기본적으로 근간이 산학협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계, 학계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방정부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학위원회 활동으로 해서 약 5천여 명의 지역 인재를 저희가 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내 취업자 수가 4,800명. 그래서 약 취업률이 55.4%를 갖다가 거양했습니다. 또 창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벤처 같은 기업들 120개 정도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는 한 1,500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한 산학 협력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특허가 124건이 출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논문도 세계적인 논문이 132건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이 500여 건이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성과 또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기록한 우리 지역 혁신 사업이 5년간 기간 동안에 이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이 됐다라고 앞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니까 올해로 이제 끝을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많은 성과를 거뒀던 이런 그 광주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펼쳐오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또 경험했던 내용들, 거기서 또 갖고 있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그 승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2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3월부터서 확대 개편된 사업으로 승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지금 R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라서 리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RIS인데 거기다 E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에듀케이션 교육이 붙습니다. 그래서 RISE가 되니까 라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스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 게 이제 3월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광주의 라이스, 전남의 라이스 두 개의 라이스 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지난 5년간의 이 광주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RIS 사업이고, 이제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서 지역 혁신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는 RISE, 라이스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5년간의 이 혁신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지금 대학 지원 체계가 RIS의 라이스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광주 전남 함께 운영해왔던 것들이 광주와 전남이 별도로 이제 확대 개편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좀 아직 궁금한 게 저도 좀 헷갈립니다. RIS가 있고 RISE라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새롭게 아까 마지막에 붙는 E가 Education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다른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대학에 주는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5개 정도가 컸는데요. 그중에 거의 절반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RIS 사업이었습니다. 그에서 뭐 링크 사업이다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이 5개 정도를 함께 묶어 가지고 이제는 각 전국의 지자체에 주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다 주면 그 지역대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서 그런 지역에 알맞는 산업, 지역에 알맞는 인력 양성, 기술 개발, 기업 진을 하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저희는 광전남을 한 통으로 해서 저희가 복수형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제 3월부터서는 광주의 라이스, 전남의 라이스로 이제 양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권에 있는 기업, 광주권에 있는 대학 이렇게 이제 합계 가는 거고요. 전남에 있는 기업과 전남의 대학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광주남을 통으로 함께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는데 이분이 양분되다 보니까 그 점이 단절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미리 그걸 갖다 염려해서 전남도 광주의 그 라이스 준비팀에게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좀 모색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지금 우리 혁신사업, 지역 혁신사업으로 운영되어 왔던 광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은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운영해 왔던 것이고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롭게 추진되는 확대 개편된다고 하는 RISE, 라이즈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이제 분리돼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너지 그동안 누려왔던 것 중에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우려가 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1년 전부터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해두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당연스럽게 이게 함께 운영되다 보니까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라고 하는 것도 그럼 광주에 있는 대학은 광주에 있는 기업하고만, 전남에 있는 대학은 전남에 있는 기업하고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산업 환경이 열악한 광주 전남 지역에는 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라이즈 사업으로 이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되시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저는 이제 광전남이 양분한다는 게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도란 말을 저는 즐겼습니다. 광전남을 포함하는 그런 남도인데 실제로 이제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이 사업을 지켜보면서 사실 전남의 많은 기업들, 이를테면 여수산단에 또 대불산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광주권의 대학들이 많이 서포트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사업에서 공유 대학을 갖다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학을 운영하면서 전남권에 있는 대학생이 광주에 오지 않고도 지리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그래서 융합 전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대학 교수님들의 그런 강의도 듣고 자기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공유대학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의미 있게 발전해 왔는데 이제 전남 라이스, 광주 라이스로 되면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제가 토로를 했고 저는 만들어 달라. 이 공유대학은 광주 라이스, 전남 라이스 함께 가야 할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광주 라이스, 전남 라이스가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그 해법들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스럽게 지난 1년간 저희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특히 전남은 라이스의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미리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가지고 전남도에 가서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좀 접목을 시키고 노력을 했고요. 광주도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의 앞날을 위해서 앞으로 함께 가야 할 절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RIS 사업 그리고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사업 모두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지역의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강단에서 학생들 직접 가르쳐 보셨고 또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또 연구원장을 예. 지내셨고 그리고 이번 또 광주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 센터까지 맡으시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런 문제들 지역의 인재가 유출된다거나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 누구보다 많이 지켜봐 오셨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오셨을 텐데요. 비단 이런 RIS나 라이즈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대학 강단에 있다 보니까 한때 특성화대학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전남대는 화공 분야의 특성화대학이다. 그리고 부산대는 기계다. 경북대는 전자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면서 정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경상북도 구미에 가서 전자 특화단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산업단지가. 부산은 바로 창원에 가서 기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여수에 화공 특화된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분야에서는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앞서가는 그런 선진 기술을 만들고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또 가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그런 대책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내가 이 분야에 예를 들면 AI 분야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광주 AI 선도도시다 그러면 광주권에 가서 대학에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 힘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모든 지금 그런 혜택들이 집중돼 있어 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수도권을 찾아가잖아요. 더구나 우리 MZ 세대들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나 이런 문화가 수도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좋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그런 대책들이 지방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아주 특단의 대책들이 마련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예, 지난 5년간 그 RIS 사업 이 성과에 대해서 이 성과들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또 소개하는 성과 공유회 또 지역발전 토론회가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대단히 큰 행사고 의미 있는 행사일 텐데요. 내일 열리는 이 행사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나름대로 이렇게 알려주셔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에 저희가 가져왔던 성과를 시민들하고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특히 우리 대학생들 또 기업인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하고 시민들도 이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다목적 홀로 오시면 누구나에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고민정 국회의원 또 강기정 시장님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오후에는 그 성과 공유를 위한 자리로서 저희가 이룩했던 성과를 보여드리고 그다음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그래서 지역발전 토론회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라이즈 사업이 뭔가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내일 많이들 오셔가지고 꼭 성황을 이루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꼭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 지역 혁신 플랫폼의 박성수 총괄 운영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제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지시를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좇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일을 두고 공방과 사단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인데 여의도 초대석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좇는 느낌이다. 뭐 실체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네.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초점이 네. 정치인에 대한 체포라던가 그리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했느냐 이 두 가지로 좀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여러 헌법학자들이 말하길 정치적으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데 네. 그 과정에서 만약 정치인 체포나 뭐 국회 봉쇄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쪽으로 네. 핵심 쟁점이 지금 추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동안 세간에서 떠돌았거나 언론에 보도가 됐던 특정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도 막지 않고 해제 의결이 나자마자 군대를 물리면서 네. 이 계엄 해제를 존중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그동안 이제 일부 장군들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했다는 부분과 대통령 측 입장이 좀 달랐었던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네. 대통령 측 입장대로 뭐 의원들 체포나 이런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한 것도 국회 봉쇄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근데 답변이 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그런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런 답변은 제한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다. 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한 거는 긍정 아닌가요? 근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도 했어요. 어제 헌법재판소 네. 이 질의 증인신문에서 보면 국회 측의 증인신문에는 답변을 많이 하지 않았고요. 네. 또 그런데 이 증인신문이라는 게 대통령 변호인 측 질문 네. 그리고 재판관이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로도 지금 많이 나왔지만 네. 정치인 체포 지시 자신은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한다. 네. 또 계엄군이 군으로 간 것도 계엄군이 국회로 간 것도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계엄 해제 의결 막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언론 보도로 장군들이 이랬다 저랬다와는 좀 상반된 진술이 상당히 의미 있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정치인 체포라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나아가서 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네. 특정 정치인 사살조 이런 언급도 국회 나와서 막 했었잖아요. 한동훈 사살설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요. 그건 민주당도 좀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실체와 무관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십성 쟁점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심정을 어제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젓는 느낌이라는 발언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형사 피고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지시를 받고 갔다고 하면은 내란에 동참한 게 되니까는 그냥 부인을 하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보기에는 적어도 모든 군 관계자나 국정원 관계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할 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 됐다. 아. 일부 군 관계자들이 대통령 진술 신빙성을 지금 더해주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쪽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재판부가 이제는 매우 고심해야 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어떤 상태로까지는 재판의 양상이 좀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그 달 그림자 얘기 나오니까는 뭐 구치소에 갇히니까 갑자기 시인이 됐냐 시상이 막 떠오르냐 이렇게 냉소 비아냥이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사실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대통령을 지지하건 그렇지 않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비판이 아니라 뭐 시인 됐냐 막 이런 건 그냥 조롱이잖아요. 저는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과한 표현이나 좀 강경한 표현 쓰는 건 여야 모두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네. 뭐 구치소 갇히더니 시인 됐냐 이건 그냥 인신공격 이외의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표현할 때 비유법이나 은유법을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조롱과
비아냥은 정치권에서 좀 사라지는 게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길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저도 네. 여당에서 여권에서 야권을 비판할 때도 정치적으로 꼭 필요한 표현이 아니라면 이런 식의 일방적 인신공격이나 비아냥은 좀 삼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타산지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재판부나 이렇게 재판관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거는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필요가 있냐, 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놓고 보잖아요. 네. 근데 가령 이진우나 저 방첩사령관 여인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쨌든 형사 피고인이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해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끌어내라는 지시 받았고 방첩사령관 도와주라는 지시 받았다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그런 진술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듣지 않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곽정군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본인도 지금 기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총을 쏴서라도 뭐 도끼짝으로 문을 부숴라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첫 번째, 민주당과의 접촉 여부. 그러니까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경질의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 연락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해서 네. 경질을 하게 되었다라고 조 원장이 밝힌 바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도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여러 교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곽정군 전 특정사령관 역시 본인이 사실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계엄 과정에서 네. 뭐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사용 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사 책임이 가장 무거울 수 있는 위치에서 네. 민주당으로부터 일종의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받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오염된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죠. 저는 그런 부분을 재판부에서 눈여겨볼 거라고 보고 네. 두 번째는 모든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일관성입니다. 네. 말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된 장면에서 네.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말을 바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직접 체포명단 지시 받았다. 네. 그래서 듣다가 적다가 이거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아서 안 적었다라는 진술을 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언론이 하루 지나서 물어보니까 사실 대통령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네. 대통령이랑 통화 끝나고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해서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네. 홍장원 전 차장이나 곽정군 전 사령관의 진술만이 100% 맞다고 주장하기에는 네. 어제 헌재 변론 이후로 판이 좀 바뀌었다. 이제는 국민들도 저 사람들 왜 자꾸 말이 바뀌지? 하는 부분을 좀 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법조 재판 가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디테일에서 조금 차이가 나도 핵심 진술이 일관되면은 일관성은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향후 재판 같은 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청장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제 영입인재 1호로 정치 시작부터 같이 한 어떻게 보면 좀 각별하다면 각별한 인연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계엄을 했을까요? 그게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계속 밝히고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대통령직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며 네. 국정이 마비가 되고 민주당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운 길로 가는 걸 그냥 지켜보는 것보다는 자신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구치소에 갇히게 될 네.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국정 마비, 네. 독주가 이토록 심각하다는 걸 충격요법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게 뭐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일각에서는 살신 성인 이런 표현을 보수 쪽에서 쓰는 분들도 있던데 동의가 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지금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계엄 이후에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에 여론의 지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건 사실 어떤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도 예상을 못했던 거거든요. 거의 100%의 여의도 정치권과 언론인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처럼 절멸 그때 뭐 그런 네, 얘기를. 정당 지지율 제가 기억하기로 갤럽 기준으로 11%,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기준 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숨어 있는 그게 일정 부분 보수가 과표집됐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숨어 있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이나 국회를 향한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냥 여론조사를 마냥 부정한다면 지금의 민심을 파악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뭐 여당이나 여론조사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일각에서는 이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무속 같은 거 아니면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빠 빨리 계엄해 뭐 이렇게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우리 정치의 원로고 중진인데 너무 지나친 인신공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모론도 그렇고 네. 그 대통령 부부의 반려견을 뭐 자기가 입양하겠다느니 여사 걱정하지 마라 곧 구치소 간다라느니 이런 거는 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는 이 원로 정치인의 책무와는 한참 벗어난 그냥 저작거리의 파라코 같은 발언을 박지원 의원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의 정치 국면과 별개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 네. 뭐 저도 알고 여권의 여러 관계자들이 확인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는 이번 계엄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단언할 수가 있고요. 그 뭐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하신 거는 아니시죠? 뭐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전혀 연관 없다 몰랐다. 네, 뭐 전혀 이번 계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였고 대통령도 측근들과 변호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최근에 중앙일보 등에서 네. 보도가 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무속을 연관시키는 거, 네. 그 노상원이라는 일부 이제 전직 군 관계자가 유독 그 분야에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적어도 김영현 전 장관이나 지금 뭐 헌재 재판에 나오는 이준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반척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뭐 무속인을 만났다거나 뭐 이런 무속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하는 정황과 제보는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곁가지의 일부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사실은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계엄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훨씬 주요 인물인 것인데. 근데 어제 이제 국조특위 청문회에 비단아 씨 뭐 이런 분들 불러서 민주당에서는 그 무속 관련한 의혹이나 뭐 논란을 계속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어제 나왔다는 무속인도 결국 노상원이라는 네.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이지 제가 말한 여인영, 이진우 이런 사령관들과 접촉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격가지 주변 인물의 신면 잡기를 가지고 민주당이 좀 무속 프레임으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뭐 비상계엄 전후에 네. 본질적 진실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계엄 선포 날짜랑 시간을 한자로 써서 풀었으면은 파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왕 이런 게 나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저런 게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 네. 수많은 한자어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화권이 문화권이다 네. 보니까 파자했을 때 뭐가 나올지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날엔 뭐가 나오고 전날에는 뭐가 나오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무속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중요한 건 이 사령관 이상의 계엄에서 공식적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무속인들과 접촉이 있었으면 그 주장이 나름 근거 있는 의혹 제기겠지만 전혀 공직 신분이 아니고 사실은 군에서도 이제 격가지로 떨어져 나가고 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실세였다면 과연 그렇게 불명예 제대를 하면서 일종의 징계성 전역을 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연결고리 하나를 억지로 끌어와서 무속 프레임을 막 더 씌우는 게 이 비상계엄 전후 과정의 실체가 궁금하신 국민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치권의 가십 만들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울고법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받았는데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시청자께 드리면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 조항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기본권이 침해당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좀 판단을 하게 재판부에서 요청을 해주시라라고 신청을 한 건데 재판부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헌재 제청을 하면은 재판은 중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1심 재판일 때 제기했다면 약간의 진정성이라도 살펴볼 수 있는데 1심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 본인들이 이 재판 처음 할 때는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끌기용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네. 역시나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간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재판부가 이건 당연히 기각해야 되고 재판부가 기각해도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헌재 위헌 제청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심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되고 헌재가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 정 이게 정말 위헌 같으면 네. 굳이 재판을 중단시키고 헌재가 이걸 들여다보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끌기 이득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말 이게 위헌 여부가 있다면 네. 그러면 2심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하고 재판부가 기각하면 진행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진정성이 있다면 헌재의 권한쟁의나 뭐 법률 효력 정지 등의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국민들 앞에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헌 심판이 사실 2021년인가에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조항 폐지하면은 너무 선거가 혼탁해진다 그래서 유지해야 된다.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신청한 측면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여론조사 얘기 하나만 하면은 1대1 구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나 여권의 후보들이 안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네.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는 그래도 일관되게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양자 구도에서는 여권의 주요 주자와 오차범위 안에서 네. 접전 양상인 경우도 나옵니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의 어떤 이재명 리스크 네. 그리고 이 후보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안지 못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직 탄핵 재판의 결과를 점칠 수 없기 때문에 네. 뭐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조기 대선에 섣불리 뭐 의사를 드러내거나 하지 않는 단계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이나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는데 이런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면 저는 제가 여권의 사람이지만 네. 여권 주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약점과 비호감이 유독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만약 예측을 한다면은? 뭐 이제 말씀하신 것은 탄핵 인용을 전제로 네.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이라는 가정의 가정 상황인데요. 네. 저는 글쎄요. 이 여권의 경선 과정에서 서로 제살 깎아먹기 같은 내상이 심하지만 않는다면 후보가 이재명이면 우리 한번 해볼 수 있다,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여권 내부에 공유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 언론에서도 오히려 이재명 아닌 후보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에게는 더 큰 위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야권에서는 절대적 위상을 지니지만 오히려 여권에서는 가장 쉬운 가장 만만한 후보가 이재명이다 이런 인식이 좀 폭넓게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나오라고 여권에서는 으쌰으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판 같은 것도 좀 덜 하고. 아니 뭐 저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요. 네.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이 재판을 지연하면서 설령 2심 유죄가 나와도 이분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당원 분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친명 위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설령 여당에게 보수 진영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와 국민들을 위해서는 네. 저는 민주당의 후보가 다른 좀 상식적이고 사법 리스크 없는 분으로 바뀌는 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결과가 올지라도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더라도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재명이라는 온갖 사법 리스크와 의혹 그리고 지금의 어떤 재판으로 점철된 인물이 네. 정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솔로몬의 재판 심정으로요. 설령 국민의힘이 불리해지더라도 이재명이 아닌 다른 민주당의 좋은 후보가 나오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게 아마 대다수 국민들 그리고 네. 정치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솔로몬 같은 심정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